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급 측면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증가와 기술 혁신 및 효율적 제도 도입에 의한 증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먼저 영국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해서 제일 먼저 했냐 했을 때 자원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산업혁명을 이루는데 필수적이었던 철강석과 석탄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철광석 매장지와 석탄 매장지가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철을 만들려면 이 두 가지 공업 원료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공업 원료가 뚝뚝 떨어져 있으면 지금같이 뭐 기차가 있고 이러면 이거 싣고 오면 되는데, 당시에는 마차에다 끌고 그 무거운 철광석 석탄을 운반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영국은 같이 있어요. 그래 굉장히 유리한 거죠. 거기다가 영국은 철도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주로 가장 경제성 있는 운송수단은 배예요, 배. 배는 훨씬 많은 걸, 마차보다 훨씬 많은 걸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경제적 운송수단은 배예요. 근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배로 운반하기 쉽고요. 영국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내륙 깊숙이 큰 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이라고 하는 또 섬나라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생산 산지가 서로 인접해 있다는 이점, 이런 것 때문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이 많았다, 이런 요인들을 영국의 산업혁명의 원인으로 꼽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는 아까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생산함수를 보시면, 밑에 걸 먼저 보시면, 이거 기술이 T1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이걸 갖다 입체로 이렇게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K 측면, 자본 측면을 고정한 걸로 치고, K1으로 고정된 걸로 치고, 마우스가 어디 갔어? K1으로 고정됐다고 치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픽스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L, 노동의 함수로 표시한 거죠. 가로축은 노동이고 세로축은 Y고, 그래서 생산함수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노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웃풋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반대로 이걸 갖다가 이번 노동을 고정시키고 K로 가지고 봐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의 투입에 의한 증가 측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크스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본의 원시적 축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영국 사람들이 그 근대 전기 시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개인 돈을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마크스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본의 원시적 축적. 그래서 아무튼 이 영국 사람들이 부유했다 그랬잖아요. 가장 농민들이 부유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 축적이 많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 축적, 인구 증가, 자원이 많다. 이 세 가지는 전부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마크스 같은 경우는 자본 축적이 많이 되어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것. 이건 전통적으로 산업혁명 그러면 기술 혁신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전학파 모델에다가 이걸 그리려면 기술 혁신을 따르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F가 G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로 변화된 걸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생산함수가 위로 쉬프트한 걸로 그림을 표시하죠. 이게 기술 혁신이에요. 사실 제도 변화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기술 혁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 때문에 산업혁명이 발생했다,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혁신의 대표적인 것이 기계의 도입이죠. 기계의 도입. 그리고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는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이렇게 점화시킨 산업은 면공업이에요. 방아쇠를 당긴 산업. 이건 면공업이에요. 이 대표적인 소비재 공업입니다. 그리고 생산재 공업의 대표적인 게 철공업이죠. 철공업. 그리고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재련법이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코쿠스 재련법. 다비 부자가 이제 시작해. 부자는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비 부자가 발명한 코쿠스 재련법. 코쿠스 재련법은 그전에는 목탄을 가지고 재련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무를 가지고 재련을 했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철은 이제 고온에 녹으니까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목탄을 썼는데 이 목탄을 쓰다 보니까 영국이 전부 민둥산이가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로막은 제일 큰 장벽은 뭐냐? 땔감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 영국이 전부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나무 떼다가 철 만든다고.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 이런 판타지들 보면 거기서 악마의 세력들이 막 재련하는 장면 나오죠. 전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선 한 측면에서는 나무가 막 살아서 움직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하여간 이 나무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철 생산비의 80%가 목탄비야, 목탄비. 나무, 숯, 나무 비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철이 더 이상 생산하지를 못하는데 이걸 극복한 게 석탄을 쓰면서 이제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석탄을 쓰면은요, 뭐가 문제냐면 석탄에서 나온 불순물 때문에 이 강철이 안 돼. 무쇠밖에 안 돼. 무쇠는요, 잘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의 기계로 쓰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간단한 뭐 곡괭이나 뭐 이런 도구를 만드는 데는 좋지만.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우리가 칼 만드는 걸 보면 이렇게 달궈서 때리잖아요. 망치로 때려. 그러면 그 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 때려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달궈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때려가지고 연철을 만드는 거예요. 강철을 만드는 건데. 이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철이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쉽게 해소한 게 코쿠스 재련법이에요. 뭐냐면 코쿠스는 이게 석회석이거든요. 석회석을 구워가지고 이 석탄하고 코쿠스층하고 층층이 집어넣으면 그 코쿠스에서 나오죠. 그걸 이제 코쿠스라 그래요. 석회석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쿠스를 만들어서 석탄 한 층, 코쿠스 한 층, 석탄 한 층, 코쿠스 이렇게 해서 떼면은 그 석회석에서 나오는 게 철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잡아먹어요. 그래야지 굉장히 강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이 연료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연료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거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아무튼 이제 좀 이따 이제 연료혁명 그거는 그림 보면서 얘기하고 먼저 이제 면직물 기술 혁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면직물은 그 이전에 영국의 전통 산업은 모직물이었어요. 모직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양털에서부터 실을 뽑아내는 거죠. 면직물은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직물과 면직물이 어떻게 달라요? 지금은 모직물이 비싸죠. 우리가 그때 많이 입는다 그러잖아요. 양복, 여자들 양장, 이건 다 모직물이에요. 비싸요. 왜? 양털에서 나온 거 비싸겠지. 면직물, 그러면 되게 이런 거, 요새는 이게 뭐 이제 섞인 것도 많지만, 특히 땀 흡수가 잘 되는 게 면직물의 특징이죠. 그래서 속 내의로 많이 입어요. 그래서 그 면직물과 모직물이 지금은 이제 모직물이 훨씬 고가인데, 과거에는
면직물도 비쌌어요. 귀했으니까. 왜? 목화가 유럽에는 안 나잖아요. 그건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로 뽑아내는데 일일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뽑아낼 때는 일손이 많이 가요. 근데 기계화해야 되는데 모직물보다 면직물이 기계화가 잘 돼. 그래서 방직 산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을 뽑는 산업 하나. 그걸 우리가 방적이라고 그래요. 스피닝 돌려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방직 공장에 나 옛날에 가봤는데 이만한 솜 이렇게 이만한 통 안에 솜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솜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데 솜이 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고 이거보다는 좀 가늘고 이런 굵기에 솜이 쭉 딸려 올라가요. 딸려 올라가는데 그게 가서 꼬이면서 그게 한 가닥의 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몇 개가 엮여서 같이 또 말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굵은 실이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옷을 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을 짜는 과정을 우리가 방적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면 쉬워요. 스피닝. 근데 한국말로 방직, 방적 이것도 역시 모음 하나 차이라서 헷갈려 우리는. 한자로 하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서 이 스피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 가지고 천을 짜는 게 위빙이죠. 위빙. 방직. 천을 짜는 거. 그 처음에는 이 스피닝 제니 방적기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제니는 그 아크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발명가의 부인의 이름이에요.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따라서 제니라는 이름을 쓰는데 축을 여러 개 넣으면 실이 여러 개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니 방적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방적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죠? 천을 자르면 시줄과 날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날줄이 하나 가요. 그럼 다시 척척하면 다시 이쪽으로 하나 와. 척척척척 할 때마다 시줄을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걸 사람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늘. 근데 이걸 자동으로 슉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프라잉 비틀이라고 해서 비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싹 실이 하나 가니까 굉장히 편하죠. 사람 발로 밟으면서 이것만 해주면 실이 척척척척 하니까 굉장히 빨리 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옷감 짜는 데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옷감을 빨리 짜니까 실 공급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축 방적기를 만드니까 여러 개의 축을 둬서 실을 짜니까 꺼내니까 훨씬 빠르죠. 이렇게 방직과 방적 부문에서 엇갈리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명공업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이런 기계를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만드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잘 마모가 돼요. 아무리 단단한 박달나무를 써더라도 마모가 돼. 그래서 이걸 철로 대체해야 되는데 철이 부족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코크스 제련법이 나오면서 철공업에서 또 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코크스 제련법이고요. 근데 뭐가 또 문제냐면 노천광산에서 다 석탄과 철을 캤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산 하나가 석탄이야. 산 하나가 철광석이에요. 그러니까 다 땅 위에서 캤다고 처음에. 근데 그게 다 노천광산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젠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땅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물이 생기고 거기에 기체가 고여요. 근데 이게 기체가 꼭갱이질하면 폭발을 해. 그래가지고 이 공기와 물을 효과적으로 빼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 걸 고안을 하기 시작했는데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기압기관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요. 기압을 이용해서 나쁜 공기와 물을 빼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량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예요. 그래서 증기기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증기기관은 오늘날에는 동력으로 쓰이지만 최초에는 물과 나쁜 공기를 뽑아내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 증기기관을 갖다가 제임스 와트가 만드는 증기기관에다가 크랭크를 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동력으로 이 상하 피스톤 운동이 여기다 크랭크를 다니까 동력 바퀴 운동으로 회전 운동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티븐슨이 처음에 이제 기차를 만들죠. 사실 스티븐슨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티븐슨은 제 최초의 철도 회사의 여러 기관차가 나와서 경쟁을 했는데 로켓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스티븐슨이 기차의 발명자처럼 돼 있지. 사실은 스티븐슨보다 먼저 발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회전 운동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공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운동인 증기기관은 크랭크를 달아서 회전 운동이 되고 회전 운동이 되니까 기차가 나오고 그걸 갖다 공장에다 적용하니까 동력이 되는 거예요. 모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동력은 전부 사람이나 짐승의 힘을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 증기기관이 모터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역직기, 파워,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이용한 연방직 기계들이 생겨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로켓호예요, 이게. 이게 기관차 속도 경기에서 1등해서 최초의 맨체스터와 리버풀로 오가는 철도에서 사장이 됐어요, 스티븐슨이. 뭐 이런 그 공장들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을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대적으로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70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산업혁명이, 기술혁신이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 시너지를 주는 거예요. 면공업에서 시작해서 철공업으로, 그 다음에 채굴업, 광산업으로, 또 여기서 다시 증기기관이 발명되니까 이게 다시 철도로, 또 다시 이게 기계공업으로 막 서로 연결을 하면서 시너지를 주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4,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기술혁신이 한꺼번에 몰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연구의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는 과정에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공장에서는 이제 기계가 다 하니까 기술자가 필요 없어요. 중세 같은 장인이 필요 없어요. 직인도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와서 원료만 가져오고 심부름만 하고 기계가 다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장을 짓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 가진 사람,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이렇게 임금과 노동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마크스는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 장소는 공장이고 생산하는 방법은 기계가 하는 공장제, 기계공업의 출현을 마크스는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삼았던 것이죠.